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녹화하는 용정호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뭐 이야기는 지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에 다 뺏겨가지고 실제 전황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만 뭐 큰 성과가 없습니다. 큰 뭐 패착도 없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격 공세가 시원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혀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이 뭐 숫자가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난 5월, 6월 달 어마어마하게 쏴대있거든요. 400발 이상입니다. 400에서 500발 이상 정도 매월 그렇게 쏴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9월부터 9월에는 불과 31발.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전격적인 반격 공세가 성공해가지고 이줌하고 리만 일대가 이제 탈환이 됐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수세를 몰렸을 때니까 31발 부족한데, 그 이후에 매월 이제 통계를 보면은 뭐 수백 발씩 쏴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100발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뭐 5월,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쏴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걸 보면은 제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미사일을 쏴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과연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부족하다 거의 6개월 동안 떠들었는데 아직도 미사일을 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서방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미사일 역량이 그리 녹록지 않다,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웃기는 게 동부전선의 마린카라는 지역에서 동영상이 하나 잡혔는데, 어떤 거냐면은 T-55 전차, 아주 뭐 구형이죠. 박물관이나 있어야 될 이런 전차에다가 어마어마한 폭약을 장착시킨 이제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다가갑니다. 근데 한 몇백 미터, 한 300m 되는가요? 그 지점에서 전차병대를 뛰어내리더니 폭약만 실은 전차가 간다 이거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군 진지 가까이서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차 자체를 자살 폭탄처럼 이제 운용한 건데, 이것도 결국 미사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 그리고 T-55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가 동원한 서방제 전차하고 1대1로 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소모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크게 봐서는 미사일이 충분히 지난다. 다만 어딘가 필요할 때는 어디선가 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잠잠한 우크라이나의 잘루딘 총사령관이 입을 열었는데, 반격 공세가 좀 지지부진하고 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 군데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미국하고 뭐 군사당국하고도 조금 알력이 있었던 모양인데, 최근에 잘루딘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이건 뭐냐, 우리 보고 진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제 군사력, 지금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공군력에서 9대1, 10대1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한 것만도 다행이 아니냐. 너그 미국이 아무리 군사 강대국이라 하지만 어떤 적국하고 9대1, 10대1로 방공력, 항공력이 딸리는데 우리 정도라도 싸우겠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싫은 소리를 했다는 뭐 보도가 있습니다. 한 절반은 공식, 절반은 비공식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일단 잘루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최근에 3개 방면에서 좀 작습니다. 1.3km 내지 1.5km 정도 진전했다. 진격을 했다. 그 중에 이제 최대 거리는 한 2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 1주 동안에 이제 기록을 쭉 보면은, 동부전선, 남부전선 합해서 한 37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탈환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동부는 좀 약합니다. 불과 이제 8평방킬로미터. 근데 남부에서 한 29평방킬로미터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다, 뭐 이런 통계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37평방킬로미터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 석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헤르손주의 다치 교도보, 그래서 강을 건너서 지금 물자 수송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다치 교도보를 장악한 부대가 상당 수준의 어떤 정예 부대입니다. 93 독립기계화 여단이라는 건데, 이 여단은 지난번에 작년 4월달에 그 부차 학살 있죠. 키이우 근처에 부차 학살이 났을 때 과연 그 학살을 장악한 부대가 어디냐라고 면밀히 이제 군사당국에서 추적을 해서 그게 러시아 64 차량화 소총병 여단이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아예 그냥 거의 몰살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병사 하나하나 얼굴까지 식별해가지고 지휘관들 얼굴, 그래서 다 이제 처형을 했다, 다 몰살을 시켰다는 고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교도부를 확장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교도부가 이제 획기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런 건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거 헤르손 다치 교도부하고 같이 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토니우스키 교량이라는 데인데요. 이것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인데, 여기에 6월 28일 날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장악했다. 약 70명의 특공대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바로 이어서 6월 29일 날 러시아 군 당국에서 아니다, 다 이제 청소했다, 다 제거해, 교두보를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경멸했다라고 이제 반박声明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7월 1일 날 바로 그 뒷날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다, 우리 병력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1차적으로 확보한 교두보를 계속해서 전과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패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오신트,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이거 러시아 자국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과 좀 다르다, 소탕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냐, 아직 소탕되지 않았다, 아직도 상당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이 주요 지점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발표를 이제 러시아인 스스로가 잘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경중을 가려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우카, 이것도 뭐 지난 가을부터 계속 싸우던 곳인데, 여기저도 약간의 이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래 뭐 부분적 성과라면 1km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이제 러시아군의 방어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설된 지역을 이 정도 뚫었다는 것은 뭐 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일단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흐무트 쪽의 전투가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바흐무트 북부에서 M03 도로라는 걸 따라서 한 우크라이나군이 쭉 남하를 했는데, 요게 한 1.5km 정도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흐무트 주변국을 계속, 바흐무트 양익을 계속 탈환 중인데, 그 중에 하나 좀 효과가 난 거는 그 양익 중에 남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익이 되겠죠. 그 위에 이제 크리시치후카라는 마을, 그 다음에 북부 쪽 좌익이 되겠죠. 그쪽에 이제 베르히우카, 거기에는 고지대를 좀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마을보다는 그 마을이 위치한 고지대를 장악했다는 거는 이제 탄착점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야포 사격할 때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공개한 CW-90 장갑차라는 게 있습니다. 모양은 이제 전차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캐터필러가 장착된. 근데 이게 이제 주포가 대구경 야포가 아니고 전차포가 아니고 그냥 기관포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민이 장갑차인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 한 스웨덴에서 50대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6월부터 아마 전선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이 장갑차가 이 고지대에서 바흐무트 양익에서 활약을 했다, 이러면 전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흐무트 그 남쪽에 이제 28 독립기계화 여단 한 개 전투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갑병력, 그 다음에 보병, 뭐 공병 이런 거 갖다 뽑아서 이제 일시적인 전투단 배틀그룹 하나 만들었죠. 이제 그게 여러 군 진지를 수개를 탈취하는 장면, 뭐 이런 게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크라이나 둘 다,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둘 다 이제 부풀리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좀 낫다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특별한 전과를 세웠을 때 그걸 반드시 드론이나 그다음 촬영을 해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은 촬영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대성을 거두었다고 하는 이 화면을 보면 화질이 굉장히 나쁘거나, 아니면은 언제 촬영했는지도 잘 모르는, 정확한 이제 시각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신빙성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특히 할 만한 내용은 크라스노호리우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도네츠크 주인데 이제 동부전선이라 봐야 되죠. 그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최초로 이 지역을 탈환했는데, 이 지역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크라스노호리우카를 장악했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2014년도에 러시아가 강압적으로 거기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일부를 탈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24일 날 추가로 침공한 그 땅을 되찾은 게 아니고, 2014년에 빼앗긴 땅을 최초로 다시 되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면적이나 그 장악한 어떤 그 중요성, 이거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2014년에 빼앗겼던 영토마저 서서히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이점이라고 할까,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전선에 동요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러시아군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일단 바그너 그룹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대로 러시아 군 내에서는 정규
보다는 월등히 이제 전투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도 그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5,000이 됐든 뭐 15,000이 됐든 이 병력이 일단 빠지게 됩니다. 전선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는 우크라이나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대체하는 러시아 정규군의 어떤 그 병력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바흐무트에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 전술적으로도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호기를 맞은 셈이죠. 그 잘 싸운다는 바그너그룹에 빠져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그너그룹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 주로 동부전선인데 그 일대에 이제 러시아의 민간 군사 조직, 군사회사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정규군의 이제 일정한 체계적인 그런 통제, 지휘 통제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나발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건 이미 작년에도 바그너그룹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군사 조직하고 총격전이 있었다. 이런 데 뉴스가 몇 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런 아마 충돌의 요소, 충돌의 가능성 아마 이런 게 아마 더 아마 뚜렷하게 더 현격하게 이번에 드러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번 반란의 여파로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푸틴이 뭐 숙청을 한다고 하는데 전선에 있는 야전 지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군지휘관들도 이제 굉장히 애매하죠. 원래 푸틴의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듯이 하다가 워낙에 바그너그룹 프리고진의 이제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거기다가도 줄을 대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계통이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군의 지휘계통에 이제 상당한 착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건 아마 굳이 통계치를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납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기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다음 7월 11일, 7월 12일 양일간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 그 전까지 어떤 좀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을 아마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충분히 아마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담 전까지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걸 발설을 해야 자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겠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호기를 잘 살려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들의 이제 원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프리고진 그 사건 이후에 스트라이크 백, 푸틴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이제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프리고진의 반란이 일어나고 한참이 지난 이 순간까지 아직도 프리고진을 잡아 죽이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잡아넣겠다. 프리고진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그너그룹 그 상당 부분이 이제 반란에 가담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애국자니 이딴 식의 어떤 발언들 처음에 푸틴이 한 발언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그 프리고진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둘이가 해먹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비리라든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까발리다 보면 프리고진이 역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적당히 놔두고 그냥 국민들 머릿속에서 이 프리고진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푸틴의 바람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90% 이상의 서방 언론 매체들이 이제 푸틴 맛이 갔다.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 러시아 사회를 저 개인이 말은 독재라고 하는데 사실상 독재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안정성도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체제다. 러시아는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놓으니까 푸틴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6월 28일 날 급거 다게스탄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료화면 많이 보셨을 건데 이 다게스탄이라는 데는 변방입니다. 거의 뭐 아시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변방인데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모스크바에서 정치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굉장히 동요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가서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악수하고 또 어떤 뭐 여자애하고 이제 뺨을 뭐 이래 거의 뭐 포옹하듯이 하면서 뽀뽀까지 하는 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서방이 믿을 만한 소식 등에 따르면 이게 다 연출된 거라고 합니다. 그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이제 환호하는 군중들을 일부 이제 대기시켜 놓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와 더불어 또 그때 다게스탄을 야간에 방문한 이 푸틴이 진짜 푸틴이 맞냐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론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서방의 이제 CIA를 비롯한 서방 언론 매체들은 CIA는 이제 정보기구죠. 안면인식 프로그램 이런 거 다 가동해 본 결과 현재 푸틴의 가짜가 3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판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전적지를 방문한다 할 경우에 꼭 밤에만 나타나는 이유, 그것도 이제 가짜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 같은 거 봐도, 제가 봐도 모스크바 크레물린 내에서 이제 기자들 향해서 발표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순찰 나갔을 때하고 전혀 좀 인상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스탄 방문했을 때 그 군중들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장면에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를 매지 않고 까만 셔츠를 입은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크레므린에 우리가 보던 푸틴보다는 살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를 떠날 때 완전히 그 차량이 사람 군중들한테 막 빙 둘러싸여가지고 악수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러는 그런 장면을 거의 팝 아티스트 수준의 그런 인기를 누리는 그런 프리고진을 보고 이 독재자 푸틴이 상당히 아마 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 이런 거죠. 그래서 다게스탄에 가서 해본다는 건데, 좀 큰 도시에 가서 하지, 쫓겨난 그 마을과 그런 동네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마 그거는 거기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적 동요가 일어난 지역이니까 언제든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이탈할지도 모를 그런 움직임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가서 좀 이렇게 따독거렸다. 자치공화국입니다. 다게스탄이라고. 자치공화국 중에 제일 아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 중에 공화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푸틴의 역사를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의 연결고리들을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외교차관이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시리아 유전 사업이라든가 이권 사업을 챙기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교부의 러시아 외교부입니다. 고위직 외교관이 중앙아프리카를 접촉했다. 여기도 뭐 건강이라든가 지하자원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확실치는 않은데 러시아의 정부 전용기가 말리에서 포착이 됐다. 말리도 상당한 규모의 프리고진 또는 바그너 그룹의 이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착착 아마 자기들 부하들을 시켜서 아마 프리고진을 옥죄는 아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리고진의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만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29개 나라에서 이권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어마어마한 군사 조직으로 발전했을까. 참 이게 불가사의인 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 군사 조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 그룹에 콩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해체시켜서 푸틴이 이제 내연이한테 주겠다. 그게 뭐 체조 선수던가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나이 차도 그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걔한테 넘겨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레스토랑 케이터링 사업하는 거는 잘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작. 지난 2020년 대선 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힐러리를 이길 때, 트럼프가, 그때도 아마 이 와그너 그룹이 사이버 전쟁에 아마 최일선에 서 있었다. 이런 건 확인된 정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업, 조폭들은 이 건설업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셀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재산을 이제 조사하겠다. 그래서 재산을 그 발표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제 푸틴이 좀 웃기더만요, 보니까. 뭐 크게 해먹지는 않았겠지만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집까지 이제 덤태기로 씌울까 봐 그랬는지, 그래놓고 참 지질하게,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민간 군사 조직이라는 게 불법 조직인데 그게 예산을 댔다? 걔들이 전투하면 국가 예산으로 임금을 지불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독재든 아니든 언론에 한마디도 안 한다? 그냥 사법부는 아무 제도는 걸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옛날에 참 톨스토이니,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를 나왔다는 나라라는 게 좀 믿기지 않는 현상인데요. 최근에 제일 처음에 이게 바그너 그룹의 자산 조사를 하겠다 한 게 나왔을 때 아마 2조 5천억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더 많습니다. 거의 뭐 4억 5천 정도 된 것 같네요. 우선 바그너 그룹 전투원 급여가 1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바그너 전투원의 보험금 이게 1조 8천억 원, 군대 급식 이게 1조 3천억 원, 합하면 4억 5천이나 되죠. 그래서 요 금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치입니다. 보통 웬만한 나라의 국방권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돈이 바그너 그룹 하나에 지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은 뭐 50억 그룹 우리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국민이 있습니다. 하는 척 하다가 또 이게 나중에 푸틴과의 연결고리가 만천에 드러나게 되면 또 중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바그너 그룹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다방면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30일에는 바그너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미디어 그룹 패트리어트 이걸 또 활동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 보면은 그 건물에 가서 이제 입간판 같은 거 다 떼내고 거기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나 프리고진 이런 이름들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그거하고 더불어서 푸틴이 최근에 이제 바그너 본사 앞에 거기 막 경비병들을 세우고 그냥 난린데 차량 세대에서 약 700억 원의 현금을 갖다 발견해서 압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멕시코 카르텔 같은 애들이죠. 차 안에 뭐 몇백억의 돈을 담아 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700km, 800km, 1000km를 징계할 때까지 모스크바 이제 친위 수비대는 뭐 했느냐. 근데 이제 모스크바 친위 수비대라는 게 이름만 들으면 뭐 무시무시하고 푸틴을 갖다가 결사옹위하는 그런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화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장갑차라든가 전차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바그너그룹이 작심하고 그 중화기가지고 쓸어버렸으면은 쿠데타가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장비를 보강하겠다. 그런 군 병력. 그걸 갖다가 거의 그냥 야전군 수준의 그런 무기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보완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와중에 이제 슈로비킨 부사령관 구속 문제,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이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가택연금인지 말이 많은데,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구속됐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택연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는 이제 연기를 끊어졌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쇼이구 국방장관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쇼이구와 게라시모프가 이제 삽질을 하니까 작년에 그 프리고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총사령관은 슈로비킨을 해라. 얘가 제일 낫다라고 했는데 실제 또 슈로비킨이 우크라이나 정부 최고 사령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잘렸죠. 근데 이제 슈로비킨이 가장 아마 그 프리고진과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얘를 붙잡았는데 그 외에 뭐 유딘이라는 장군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7월 현재까지는 3명 정도를 이제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아마 12명 정도로 고위장성들을 갖다 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참 웃기는 게 지금까지 프리고진과 제일 친했던 게 푸틴인데 그 다음에 벨라루스의 이제 루카챈코 대통령인데 여기서 예컨대 그 밑에 잔챙이 있는 군인들 몇 명 잡는다고 해서 그럼 자기들은 프리고진과의 아무런 어떤 그런 압력 관계가 없는지 뒷거래가 전혀 없었던 건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웃기는 거는 자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할지도 모른다 이게 뉴스가 탁 나오니까 푸틴이 확실히 숨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행기를 타고 상페테르부르크로 날랐느냐 라는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48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 아마 지하 방카에 숨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럼 뭐 했느냐, 1박 2일 동안. 그래서 지금 푸틴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자치로 감춰버리니까 니콜라이 파트류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러시아의 통수권자 노릇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사후에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푸틴은 파트류셰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참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저 늙은이가 또 내 뒤를 이어서 또는 이제 내를 권자서 쫓아내고 여간 기회만 있으면은 또 우크라이나의 최고 실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의 논초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국가안전보장회의한테 내가 없을 때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든지 이런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가 일치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얘도 문제가 있는 놈 아니냐라고 지금 푸틴이 자기 수첩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인사이동에 관련된 문제고, 그 외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지금 해저 케이블을 갖다 파괴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 이제 전자장비 사용할 때 우리가 인공위성에 의존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해저 케이블이 어느 정도 길이냐면은 지구를 갖다 하나로 쭉 늘어뜨렸을 때 지구를 30번 돌고 더 남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해저 케이블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한 485개 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70개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뭐 그 페이팔이라든가 그냥 인터넷 결제 수단 이런 게 사실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거의 90%가 된다고 합니다.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뭐 제가 들은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르드 스트림 파괴한 것도 이제 뭐 미국이라고 뒤집어 씌웠는데 대부분 사람들 러시아라 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해저 케이블까지 장난치면 어떡하냐라는 게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포로지아 원전 문제. 최근에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 첩보 이제 당국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중에 6기가 있는데, 자포로지아 원전에 6기가 있는데 거기에 4개에다 폭약을 장착했다. 그래서 여차해서 만약에 자포로지아를 우크라이나군한테 탈환당하기 직전까지 간다면은 그 폭약을 갖다가 점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걸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실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한테 그리 이야기했는 모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좀 우크라이나 책임으로 돌려라. 막 그런 게 또 이제 삐져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뭐 100% 확인은 안 되고,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은 이건 순 거짓말이다. 우크라이나 프로파간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느 말을 들을 게 아니고 IAEA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IAEA의 그 사무총장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최근에 IAEA 발표에 따르면 현재 만약에 자포로지아 원전에서 냉각 장치가 파괴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 10일 내지 14일 동안에 이 원전 자체가 완전히 녹아내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실히 파악한 바에 따르면 6기 중에 5기가 냉온방 정지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기에는 고온 정지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폭약을 설치해서 지금 자포로지아를 갖다 원전을 폭파시킨다. 그러면 뭐 체르노빌에 준하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보도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그렇게 점을 찍어 놓고 추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고진의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요 한 뭐 일주일, 10일 동안에는 뭐 오로지 지금 전선에서의 전환보다는 러시아의 국내 문제, 이 반란이 언제까지 다시 아마 또 태동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형식의 다른 집단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최근에 이제 조사 내용을 보면은 프리고진의 지지율이 그전에는 58%였는데 29%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건 29%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10명에 3명이 이제 프리고진을 지지한다는 거니까 이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러시아의 그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가 믿을 바는 못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독립 뭐 여론조사기관이 있다고 하나, 그것도 돈 받고 이렇게 해주고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언론 매체, 이게 정부 기관 의용단체가 아니고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100% 믿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게 참고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프리고진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쇼이구 지지율은 또 60%에서 48%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쇼이구라든가 게라시모프라든가 크레물린에는 군 관료들이 전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이권만 챙기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은 두바이라든가 발리라든가 이런 관광지에 가서 이제 요트 타고 놀고 있다. 그런 어떤 그 비판 이런 게 아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고진이라고 해서 무슨 뭐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마피아이기 때문에 막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만,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좀 하나 좀 웃기는 거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물었던 모양입니다. 이 반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랬더니 30%는 안 미친다고 하고 50%는 미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밀한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50%가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우리한테 유리하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푸틴 지휘부로도 쿠데타를 진압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내란을 뭐 이렇게 완전히 종식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정말 애매한 이제 말장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푸틴의 독재 권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 언론이 지금 현재 90%가 이거는 위기가 왔다, 정말 위기 관리의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 빗대자면 1944년 7월 24일 날 히틀러에 반대하는 독일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게 이제 발키리라는 탕 크루즈 난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만,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가지고 히틀러가 죽질 않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인들, 거기에 연루됐던 군인들이 다 죽거나, 그 다음에 감방에 들어가거나 하는데, 그 유명한 롬멜 장군까지 불고지죄, 그 암살 음모로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불고지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배를 들어 마시는, 그게 이제 1944년 7월 24일에 거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일을 갖다가 히틀러가 진압했다고 해서 히틀러의 권력 기반이 더 공고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완료 단계에 완 상태였고, 그래서 이미 이제 연합국의 파죽지세로 독일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참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단순히 어설프게 진압했다고 해서 권력의 강화대는 아니다. 막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됐는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CIA 국장, 벤스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마다 이 미국과의 마코 교섭이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정전, 휴전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걸 갖다가 한국 언론들이 그걸 다 코트해서 이 기사를 만들었는데, 제가 기자들 정말 한심한 게 워싱턴 포스트가 낸 그 기사 자체를 제대로 읽질 않았더군요, 보니까.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벤스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젤렌스키와 그 밑에는 군 관료들로부터 현재 전황을 브리핑 받았다는 겁니다. 브리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전 휴전한다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계획대로 2014년부터 러시아가 강탈해간 그 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탈환했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판단이 될 때 휴전 정전 협정 그걸 갖다 맺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황에 관계없이 어떤 기간 내에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러시아와 교섭한다 이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문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아마 미국이 아마 젤렌스키 보고 빨리 휴전 협정 이걸 갖다 시도하라고 압박을 내린 것 같다, 그런 톤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아니라고 젤렌스키가 반박을 했죠. 영토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을께 또는 내년 봄까지 완전히 이제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스크를 가도 완전히 수복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G7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국가들의 양자회담,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형식의 휴전이나 그 다음에 뭐 정전협정 이런 걸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벤스 CIA 국장이 간 것도 그런 맥락의 일환이지, 그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간 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